어머니의 마음 실크에 피어나다. 내 손끝에서 시작된 한 땀 한 땀의 움직임은 언제나 그랬듯 고요한 물결처럼 번져나갔다. 얇은 비단 위로 쪽물 들인 실이 춤추듯 수놓아질 때마다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곤 했다. 열 손가락 마디마디가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는 듯 굽어 있었지만 내 눈은 여전히 바늘귀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고1을 넘긴 나이에도 이렇게 밤낮 없이 정성을 들이는 것이 혹 부질없는 짓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가끔씩 파고들었다. 정말 그 아이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 도시에서 바쁘게 화려하게 살아가는 아들 부부, 특히나 세련되고 유행에 민감한 며느리 혜원. 그녀는 늘 번지르르한 백화점 브랜드만을 추구하는 아이였다. 내가 만드는 이런 전통적인 것들을 그녀는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결혼 10주년이라는 중요한 날을 맞이하여 준비하는 선물이었지만 설렘보다는 알 수 없는 씁쓸함이 더 크게 자리 잡았다. 이 작은 실크 스카프 하나에 그리고 대대로 이어져 온 옥 비녀에 내 평생의 마음을 다 담아보낸다고 한들 과연 그들이 이 깊은 진심을 알아줄까? 그들의 눈에는 그저 촌스럽고 오래된 귀찮은 물건으로 비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마다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그럼에도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이 한 땀 한 땀이 바로 내 존재의 이유이자 아들 내외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순수한 사랑의 언어였으니 나는 이복희다. 올해로 71. 평생을 천연 염색과 전통 자수 공예에 매달려 살았다. 내게 실과 바늘 그리고 자연에서 얻은 고운 색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내 삶의 전부였고 나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였다.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인 후 고명아들 준호를 홀로 키우면서도 이 손에서 바늘을 놓은 적이 없었다. 밤낮 없이 술을 놓아 생활비를 벌었고 그 고된 노동 속에서도 나는 나만의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지켰다. 문득 어린 준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내가 만든 자수 조각들을 보여주던 순간들, 색색의 실로 수놓인 새와 꽃을 보며 눈을 반짝이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엄마, 이거 정말 예뻐요. 엄마 손은 마법 같아요. 그 작은 손에 바늘을 쥐어주며 술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물론 그때 그 아이가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했을 리 만무하다. 하지만 나는 내 손에서 피어난 아름다움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길, 이 소박한 가치가 계속해서 빛나길 바랐다. 그러나 시대는 빠르게 변했고 아들은 도시로 떠나갔다. 그리고 이제 나는 홀로 이 작은 공방에서 지난 세월의 흔적을 더듬으며 잊혀가는 것들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다. 손으로 직접 짠 한산 모시 위에 얹힌 비단 스카프는 이제 완벽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짙은 코발트 블루와 은은한 쪽빛이 어우러져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를 연상케 했다. 이 스카프는 단순히 내가 만든 작품이 아니었다. 내 삶의 모든 희로애락이 스며든 기록이자 아들 부부에게 전하고 싶은 침묵의 이야기였다. 스카프 옆에 조심스럽게 놓여 있는 것은 갑오로 내려오는 옥 비녀였다. 옅은 연두빛을 띠는 귀한 옥으로 만들어진 비녀는 세월의 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은한 광택을 잃지 않고 있었다.
매끄러운 곡선과 섬세한 봉황 문양이 특징인 이 비녀는 증조 할머니 때부터 대를 이어 내려온 귀한 물건이었다. 단순히 장신구가 아니라 집안의 평화와 부부의 해로를 기원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어머니가 내 머리를 곱게 따아 올리며 이 비녀를 꽂아주시던 순간, 복희야, 이 비녀는 우리 집안 여자들의 강인함과 지혜를 상징한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이 비녀를 보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언젠가 너도 이 비녀를 물려줄 날이 올 게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 옥 비녀에 담긴 무게와 숭고한 정신을 온몸으로 느끼곤 했다. 내게는 비녀 그 자체가 가족의 역사였고 변치 않는 사랑과 맹세의 상징이었다. 결혼 후 나는 이 비녀를 고이 간직하며 혜원에게 물려줄 날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 비녀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려준 적은 없었다. 그녀가 이 고풍스러운 비녀를 마음에 들어할까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세련된 아가씨에게 이런 옛 물건은 그저 낡고 불편한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선뜻 건네지 못하고 여러 해를 망설였다. 하지만 결혼 10주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에게 우리 집안의 뿌리를 알려주어야 해. 이 비녀가 담고 있는 가족의 유산과 전통의 아름다움을 혜원이가 알아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비녀가 그들의 결혼 생활에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어떤 시련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을 지키는 상징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비단 스카프를 펼쳐 곱게 접었다. 실크 특유의 미끄러운 감촉이 손가락 끝을 간지렸다. 그리고 그 위에 옥 비녀를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비녀가 상하지 않도록 부드러운 한지로 여러 겹 감쌌다. 옥의 차가운 기운이 손바닥을 통해 심장으로 전해지는 듯했다. 선물 포장은 언제나 내게 즐거운 의식과도 같았다. 단순한 물건을 싸는 행위를 넘어 받는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을 담는 시간이었다. 투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삼배 주머니에 스카프와 비녀를 넣고 다시 자연 염색한 고운 보자기로 곱게 싸매었다. 마지막으로 붉은색 놀이개를 달아 마무리하니 작은 보따리 하나가 마치 봉헌된 재물처럼 정갈하게 완성되었다. 이 소포를 받는 순간 혜원이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준호는 또 어떤 말을 할지 상상하니 괜스레 미소가 지어졌다. 나는 소포 위에 그들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적었다. 붓글씨처럼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을 담았다. 사랑하는 아들 준호와 며느리 혜원에게 결혼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너희 두 사람의 앞날에 늘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엄마가 언제나 기도하마. 글을 쓰는 동안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다 바쳐 키운 내 고명아들과 이제는 내 딸과 다름없는 며느리, 그들에게 더 이상 물질적인 것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늙은 어미의 마음이 이 작은 선물 속에 응축되어 있었다. 나는 소포를 들고 우체국으로 향했다. 오후의 햇살이 등 뒤를 따스하게 감싸 안았다. 발걸음은 여전히 설렘과 알 수 없는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선물이 부디 잘 전달되어 그들의 삶에 작고 따뜻한 온기가 되기를, 나의 진심이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비단과 옥을 통해 부디 그들에게 닿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버려진 진심, 나중에 알게 된 비극. 그때 나는 몰랐다. 내가 정성껏 보낸 선물이 며느리의 손에 닿았을 때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그 상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나중에 한참 뒤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혜원이는 그날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났다고 한다.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뷰티 인플루언서답게 그녀에게 완벽한 하루는 완벽한 아침에서 시작되는 것이었다. 그녀의 아파트는 마치 잡지에서 본 듯한 공간이었다. 미니멀한 디자인 가구와 최신 전자기기, 협찬받은 명품 제품들이 절묘하게 배치된 곳. 준호가 가끔 사진을 보내주곤 했는데 볼 때마다 참 깔끔하게 사는구나 싶었다. 하지만 그 깔끔함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는 미처 알지 못했다. 그날 혜원이는 아침 라이브 방송을 마치고 협찬 미팅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현관문 앞에 내가 보낸 상자가 놓여 있었다. 갈색 박스, 시골 우체국의 소인, 삐뚤빼뚤한 내 글씨체, 그리고 발신인 칸에 적힌 이복희 석자. 준호가 나중에 말해줬다. 혜원이는 그 상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다고. 또 시어머니가 뭘 보내셨나 하는 표정이었다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상자를 싸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주소를 적었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상자를 뜯지도 않았다고 한다. 뜯지도 않고 또 장아찌거나 천조각이겠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혜원이에게 내 선물은 부담이었다. 자신의 세련된 이미지와 맞지 않는 낡고 촌스러운 것.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릴 수도 없는 그저 공간만 차지하는 불필요한 물건. 그래서 그녀는 점심을 먹고 난 후 무심하게 그 상자를 들고 분리수거장으로 향했다고 한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고 한다.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았다. 그저 깔끔하게 정돈된 분리수거장에 도착해서 종이류 수거함에 상자를 놓았다. 쿵! 그 소리와 함께 내 평생의 정성이, 넉 달간의 노력이 대대로 내려온 가보가 다른 쓰레기들 사이에 묻혔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준 혜원이의 말. 오랜 숙제를 끝낸 것처럼 홀가분했대요, 엄마. 불필요한 걸 정리했다고. 그게 자기 철학이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혜원이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인스타그램 피드를 확인했다고 한다. 자신의 라이브 방송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는 알림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고 한다. 내 방식대로 성공했어.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다음 스케줄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때의 혜원이는 몰랐을 것이다. 자신이 방금 버린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그것이 단지 낡고 촌스러운 물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평생이 담긴 진심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지. 나 역시 그때는 몰랐다. 내 선물이 쓰레기통에 버려졌다는 것을, 내 진심이 그렇게 짓밟혔다는 것을 아직은 몰랐다. 폭풍 전야 진실을 찾아서 일주일이 지났다.
혜원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감사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조차 없었다. 처음에는 바쁘겠지 하며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불안함이 점점 커져갔다. 혹시 선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걸까? 나는 우체국에 전화를 걸어 배송 추적을 했다. 네, 고객님. 해당 소포는 지난주 목요일 오후 2시 32분에 수령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전화기를 놓는 손이 떨렸다. 선물은 분명 도착했다. 그런데 왜 아무 연락이 없는 걸까? 혹시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아니면 너무 실망해서 말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한 걸까?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 내려갔다. 그날 밤 나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게 엄마가 지난주에 너희 결혼 10주년 선물을 보냈는데 혜원이가 받았는지 모르겠구나.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아, 네. 받았을 거예요. 혜원이한테 물어볼게요, 엄마. 그래, 고맙다. 엄마가 정성껏 준비한 거니까. 혜원이한테 전해주렴. 네, 엄마. 알겠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그런 느낌. 어머니의 본능이랄까? 나는 그 미묘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다. 혹시 내가 너무 쓸데없는 걸 보낸 건 아닐까? 그 아이들 세대에는 맞지 않는 부담스러운 선물이었던 걸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또 이틀이 지났다. 준호에게서도 혜원에게서도 아무 연락이 없었다. 불안함은 점점 더 짙어졌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나는 서울로 가는 버스표를 끊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는 불안한 두근거림이었다. 오후 3시 나는 준호네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문득 아래층 김 여사님 생각이 났다. 준호가 이사 왔을 때 내가 인사드렸던 분이었다. 804호 대신 704호의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저 804호 준호 어머니인데요. 혹시 우리 며느리 집에 있는지 아세요? 아, 어머님. 잠시만요. 문이 열리고 김 여사님이 나왔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준호가 연락이 안 돼서요. 혜원이도 전화를 안 받고. 아이고, 그러시구나. 혜원 씨는 아까 나가는 거 봤어요. 보통 저녁 늦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준호는요? 준호 씨는 보통 6시쯤 퇴근하시는데. 어머님, 혹시 제 집에서 기다리시겠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여기서 기다릴게요. 나는 계단에 앉아 준호를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엉덩이가 저리고 다리가 아팠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다.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에, 그리고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에. 6시 20분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준호가 나타났다. 엄마. 준호는 나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준호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엄마,
왜 연락도 없이? 들어가요, 일단. 준호는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다. 집안은 깔끔했지만 어딘가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다. 거실의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돌려 말하고 싶지 않았다. 엄마가 보낸 선물. 혜원이가 받았니?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엄마, 뜯어봤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봤어? 그게, 엄마. 준호가 말을 흐리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혜원이 돌아온 것이다. 어머님? 혜원은 나를 보고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곧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오셨어요? 연락 주시지. 혜원아. 나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물었다. 엄마가 보낸 선물 받았니?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거짓말이었다. 그녀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다. 그 눈에는 감사함이 아니라 당황함이 담겨 있었다. 뭐가 들어 있었는지 봤어? 그 순간 혜원의 얼굴에서 미세하게 표정이 변했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 그게 아직 못 뜯어봤어요. 바빠서. 거짓말하지 마라. 준호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엄마,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어요. 준호야, 당신 뭐 하는 거야? 혜원이 당황하며 준호를 막으려 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죄송합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원이가 선물을 버렸어요. 뭐라고?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내가 잘못 들은 걸까? 뜯어보지도 않고 분리수거함에 버렸습니다. 그 순간 내 앞이 캄캄해졌다. 버렸다고?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마이너스. 진실의 폭로, 쏟아지는 절망. 어머님, 그게 아니라. 혜원이 변명하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다. 얼마나 촌스럽고 필요 없는 것이었길래 뜯어보지도 않고 버린 거니?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바빴어? 나는 혜원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인스타그램 올릴 시간은 있으면서 시어머니가 보낸 선물 뜯어볼 시간은 없었어? 그게 바쁜 거야? 혜원은 입을 다물었다.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알기나 해? 내가 평생을 바쳐 만든 비단 스카프가 들어 있었어.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담겨 있었다. 내 손으로 직접 짠 모시 위에 천연 염색한 실로 한 땀 땀수를 놓았지. 넉 달이 걸렸어. 너희 두 사람을 생각하며 행복하기를 기도하며. 혜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옥 비녀도 들어있었어. 옥 비녀요? 증조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가보란다. 부부의 해로를 기원하는, 우리 집안 여자들의 강인함과 사랑을 상징하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걸 너한테 물려주고 싶었어.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내 딸로 받아들이고 싶어서. 어머님, 근데 넌 그걸 쓰레기처럼 버렸구나. 침묵이 흘렀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혜원은 입술을 깨물며 서 있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몰랐다고?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뭘 몰랐는데? 시어머니가 보낸 선물이 소중하다는 것을, 남의 정성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혜원은 대답하지 못했다. 내 다리에 힘이 풀렸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넉 달을 공들여 만든 스카프, 어머니에게 물려받아 평생을 간직해온 비녀. 그 모든 것이 쓰레기통에. 엄마. 준호가 내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관리했습니다.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나는 정말.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언제 버렸어? 네. 혜원이가 언제 그 상자를 버렸냐고. 준호가 혜원을 돌아보았다. 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난 목요일이요. 받은 날 오후에. 일주일이 지났구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럼 이미 수거됐겠네. 어머님, 아니야. 나는 벌떡 일어섰다. 혹시 모르잖아. 아직 수거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 엄마, 지금 밤 11시예요. 상관없어. 혹시 모르니까. 나는 현관문으로 향했다. 어머님,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혜원이 따라 나섰지만 나는 손을 저었다. 너는 있어. 내가 버렸으면 내가 찾는 게 당연하지만 나는 내가 찾아주는 걸 원하지 않아. 냉정한 말이었지만 그게 내 진심이었다. 준호와 함께 복도를 따라 분리수거장으로 향했다. 어두운 복도, 형광등 불빛, 그리고 분리수거장의 문을 열었다. 여러 개의 수거함이 종류별로 나뉘어 있었다. 나는 종이류 수거함으로 다가갔다. 엄마, 제가 찾을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나는 수거함 안을 들여다보았다. 수많은 종이 상자들, 택배 박스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어떻게 찾지? 이 많은 상자들 중에서.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종이 상자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아마존 박스, 쿠팡 박스, 과일 상자. 아니야. 이게 아니야. 한참을 뒤지던 그때였다. 수거함 구석 깊은 곳에 익숙한 갈색 상자가 보였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강혜원이라고 쓰여 있는. 이거다. 나는 급하게 상자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테이프가 아직 붙어 있었다.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였다. 엄마. 준호가 놀라서 소리쳤다. 찾으셨어요? 응. 아직 남아 있었어. 나는 상자를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찾아낸 내 진심. 버려졌지만 그래도 아직 사라지지 않은 내 마음. 엄마. 준호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 분리수거장의 차가운 불빛 아래 어머니와 아들이 쓰레기 더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해시태그 되찾은 진심, 더 깊어진 상처.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상자의 테이프를 뜯었다. 보자기에 쌓인 보따리가 나왔고 그 안에서 비단 스카프와 옥 비녀가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냈다. 엄마, 정말 아름답네요. 준호는 비단 스카프를 보며
감탄했다. 이걸 넉 달 동안 만드셨다고요? 응. 한 땀 한 땀. 너희 두 사람을 생각하며 나는 옥 비녀를 손에 들었다. 은은한 연두빛 광채가 거실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이 비녀는 우리 집안의 역사란다. 증조할머니, 할머니, 그리고 엄마를 거쳐 혜원이에게 물려주려고 했어. 혜원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혜원이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알았다. 이미 늦었어. 한번 깨진 그릇은 아무리 붙여도 금이 간다. 한번 버려진 진심은 다시 온전해질 수 없다. 혜원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 선물을 다시 가져갈 거야. 네, 너에게 줄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비녀를 다시 보자기에 싸기 시작했다. 진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어떤 귀한 것도 소중히 여기지 못하니까. 어머님, 제발. 그리고 준호야. 나는 아들을 돌아보았다. 엄마는 집에 가마. 혼자 있고 싶구나. 엄마,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너무 늦었어요.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나는 상자를 들고 일어섰다. 엄마, 준호가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나는 울었다. 운전기사님이 휴지를 건네주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도 나는 한참을 울었다. 상자를 안고 소파에 앉아서 그렇게 한참을. 왜 이렇게 아플까? 선물을 되찾았는데도 마음은 더 아팠다. 쓰레기 더미에서 내 진심을 건져냈지만 그 진심이 버려졌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정성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너무나 명확히 알게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나는 창가에 앉아 옥 비녀를 바라보았다. 이 비녀가 정말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진심의 무게, 결단의 순간. 이틀 후 혜원의 부모님이 찾아왔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그들이 서 있었다. 혜원과 함께. 어머님. 혜원의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혜원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혜원의 아버지도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 저희가 잘못 가르친 탓입니다. 그들의 절박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들이 용서를 구하는 이유가 진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준호가 전날 전화로 말해줬다. 혜원이 부모에게 옥 비녀 이야기를 했고 그들이 고미술상에 문의해 본 결과 그 비녀의 가치가 최소 5천만 원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찾아온 거구나. 귀에서 소중한 게 아니라 진심이 담겨서 소중한 건데 그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몰랐어요. 혜원이 울먹이며 말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나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차를 내왔다. 그들은 차를 마시며 계속 사과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다. 혜원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지금 후회하는 게 뭐니? 내가 선물을 버린 거? 아니면 그 안에 귀한 것이 들어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거? 혜원은 대답하지 못했다. 만약 그 안에 5천만 원짜리 비녀가 아니라 정말 평범한 스카프만 들어 있었다면 너는 지금처럼 후회했을까? 어머님, 솔직하게 대답해봐.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비녀의 가치를 후회하는 거지. 내 진심을 후회하는 게 아니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혜원아,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진심을 쓰레기 취급하는 사람 곁에서는 어떤 행복도 잘할 수 없단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혜원의 어머니가 다시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혜원이가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일어섰다. 저는 이 비녀를 다시 물려줄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준호와 혜원이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든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날 그들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다. 문이 닫히고 나는 홀로 거실에 남았다. 텅 빈 거실, 조용한 정막. 하지만 내 마음은 평온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아파하지 않을 거야. 새로운 출발, 자유를 향한 첫걸음. 그날 이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저 혜원이와 이혼하기로 했어요. 준호야, 엄마,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 괜찮으시죠? 준호야, 엄마는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돼.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이혼, 그게 정말 답일까? 하지만 그것은 준호의 선택이었다. 나는 다만 지켜볼 뿐이었다. 몇 주가 지났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었고 혜원의 가족이 다시 찾아왔지만 준호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 비녀를 팔자. 증조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가보.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소중한 비녀. 하지만 이제 이 비녀는 나에게 상처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물려줄 며느리도 없고 간직할 이유도 사라졌다. 그렇다면 이 비녀가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주면 안 될까? 나는 아는 고미술상을 찾아갔다. 이복희 선생님, 이건 정말 귀한 물건입니다. 주인은 감탄하며 비녀를 살펴보았다. 청나라 시대 옥으로 봉황 문양이 이렇게 섬세한 건 보기 드뭅니다. 5천만 원. 아니, 경매에 내놓으시면 7천만 원도 가능합니다. 그렇게까지요? 네, 정말 귀한 물건입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정말 팔아도 될까?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다. 팔겠습니다. 일주일 후 내 계좌에 5,500만 원이 입금되었다.
처음 보는 큰 금액이었다. 나는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다. 제주도. 평생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나는 가장 친한 친구 옥순이와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제주도 갈래? 뭐? 복희야, 너 무슨 바람이 불었어? 그냥 가고 싶어졌어. 우리 셋이서. 친구들은 놀라면서도 흔쾌히 동의했다. 그렇게 나의 첫 여행이 시작되었다. 비녀가 선물한 자유, 인생의 황금기. 제주도의 바다는 아름다웠다. 푸른 하늘, 맑은 공기, 그리고 따뜻한 바람. 복희야, 표정 좀 봐. 완전 소녀 같아. 옥순이가 웃으며 말했다. 맞아. 너 요즘 정말 밝아졌어. 명자도 거들었다. 우리는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한라산에 올랐고 성산 일출봉에서 노을을 봤다. 이게 행복이구나.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나. 이제야 나를 위해 살고 있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차를 마시며 책을 읽었다. 오후에는 공방에서 술을 놓았다. 저녁에는 친구들과 산책을 했다. 그리고 준호는 이혼 후 1년 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엄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그녀의 이름은 수진. 회사 동료였다.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아이는 다르구나. 수진은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따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을 아는 아이였다. 어머님, 준호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전통 공예를 하신다고. 응, 평생을 그렇게 살았지. 정말 멋지세요. 저도 언젠가 어머님께 배우고 싶어요. 수진의 말은 진심이었다. 몇 달 후 준호와 수진은 결혼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진심이 가득했다. 그리고 결혼식 전날 나는 수진을 따로 불렀다. 수진아, 이걸 너에게 주고 싶구나. 나는 새로 만든 비단 스카프와 새로 구입한 옥 비녀를 건넸다. 어머님, 이게 예전 비녀는 팔았단다. 하지만 새로 하나를 장만했어. 이제 이게 새로운 시작이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녀는 비녀를 받아들며 조심스럽게 머리에 꽂아보았다. 잘 어울린다, 수진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아이는 이 비녀의 진정한 가치를 알 거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